나는 새벽 4시면 눈을 뜬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손수레를 잡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평생을 이 길을 걸어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2 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내 젊음은 다 흘러갔다. 시장 바닥에 내 청춘이 다 스며들었다. 2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다. 아이들은 커갈수록 집을 멀리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내게 말했다. 혈압이 높습니다. 간 수치도 좋지 않아요.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 자식 믿지 말아요. 나도 아들 3 키웠는데 결국 혼자 요양원에 왔어.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와 좁은 거실에 앉았다. 오래된 장부를 펼쳤다. 지난 세월 벌고 쓰고 남은 내 삶의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부 마지막 장에는 내가 적어둔 글씨가 있었다. 유산은 남기지 말자. 집은 끝까지 지켜라. 남편이 떠난 후 내가 다짐하며 쓴 글씨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그래도 자식인데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나 하는 흔들림이 있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은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다. 엄마, 집 팔 생각 없어요? 지금 팔면 남는 게 많아요. 대출이 너무 힘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을 날 받아놓고 집을 판단 말이냐. 이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다. 큰아들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대답을 못한 채 그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며칠 후 작은아들이 들렀다.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형이 집 팔자고 했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가진 건 집 하나예요. 형은 지금 급해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는 작은아들의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큰아들은 집을 팔아 빚을 막으려 하고 작은아들은 집이 내 마지막 보루라며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책장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안에는 남편이 쓰던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시장 사람들에게 맡겨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시장 철물점 사장에게 수첩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혹시 그 말 옛날 상조의 얘기 아닐까? 우리 상인들이 모아둔 기금 말이야. 내 남편도 꼬박꼬박 냈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오후에 우리는 시장 창고를 뒤졌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여러 상인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중 남편 이름 옆에는 20년 납부 완료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남편은 가족만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장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남은 돈은 상인들의 합의로 필요할 때만 풀어준다. 나는 당황했다.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철물점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믿음이야.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장부를 꼭 끌어안았다. 남편의 흔적이 아직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다시 집에 들렀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남편의 수첩 이야기를 꺼냈다. 시장 모임, 장부, 그리고 남편이 20년 동안 납부한 기록까지. 작은 아들은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절대 형한테 말하지 마세요. 형은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몰아붙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큰아들은 내 아들이었다. 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죄 같았다. 하지만 집과 장부는 내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날카로웠다. 엄마, 지금이라도 집 팔고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모른 척하면 나는 끝장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집은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 비친 불빛만 바라보다가 다시 장부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남편이 남긴 말은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다시 모였다. 좁은 식당 방 안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남은 돈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떻게 쓸지는 우리 모두가 합의해야 해. 한 상인이 말했다. 나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말이 시장 사람들에게 맡겨라였으니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했다.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남는다. 이 돈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결론이 났다. 공동기금은 유지하되 일부는 내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다.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울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불쑥 집에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더 초조하고 지쳐 있었다. 손에는 또 은행 독촉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물었다. 엄마, 혹시 숨겨둔 돈 있죠?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런 건 없다. 내가 가진 건 이 집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상황을 보고 놀란 그는 즉시 내 앞을 막아섰다. 형, 엄마 괴롭히지 마. 엄마는 이미 힘들어.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집이 망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두 아들의 목소리가 부엌 천장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울부짖으며 두 팔을 벌렸다. 제발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오열했다. 남편이 남긴 장부는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에 가슴이 찢어졌다. 며칠 뒤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했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버티시면 위험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나는 멍하니 앉았다. 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혹시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신청하셨어요? 대상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놀랐다. 그동안 자식만 의지하다 보니 내 권리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고 다음날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은 놓였다. 이제 스스로 내 삶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제 조금은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했다. 큰아들이 언제든 다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며칠 뒤 큰아들이 또 집에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났어. 직장도 잃고 빚도 감당 못해. 엄마밖에 없어. 그 말에 나는 차갑게 굳어졌다. 한편으로는 불쌍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는 무너진 눈빛으로 덧붙였다. 집이라도 담보로 잡히게 해줘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안 된다. 이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다. 이마저 잃으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는다. 큰아들은 울분에 차소리쳤다. 엄마는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때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 그는 형의 분노를 보고 장부를 꺼내 들었다. 형,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 하지만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형이 가져가면 안 돼. 큰아들은 충격에 휘둥그레졌다. 정말 있었어? 엄마, 왜 나한테 숨겼어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들아, 이건 돈보다 중요한 거다. 아버지가 남긴 건 믿음이야. 내가 지금처럼 욕심내면 결국 우리 모두를 잃게 돼. 그러나 큰아들은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너무 급해서 눈이 멀어서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나는 울며 큰아들을 끌어안았다. 작은 아들도 다가와 형의 어깨를 붙잡았다. 새 모자가 함께 울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분노가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며칠 뒤 우리는 시장 상인들을 다시 찾아갔다. 장부를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 우리를 위해 성실히 냈던 돈이야. 이제 당신이 쓰는 게 맞아. 일부 금액은 내 노후를 위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공동기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어주는 약속입니다. 상인들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내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 후 큰아들은 변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더 이상 집을 팔자고 말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시장에 더 자주 들러 내 일을 도왔다. 장 보러 온 손님들이 아드님이랑 같이 있으니 얼굴이 환해졌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의 말이 옳았다. 집은 아이들을 살릴 버팀목이다. 집을 지켰기에 아이들도 다시 설 수 있었다. 만약 내가 흔들려 집을 팔았다면 우리는 모두 무너졌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예전의 발걸음과는 달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아들이 주말마다 함께 나와 짐을 날랐다. 큰아들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 이전과 달리 나를 찾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새 모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집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을게요. 이 집은 엄마의 집이고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고였다. 작은 아들은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이제 우리 같이 엄마 지켜드리자. 순간 방 안 공기가 따뜻해졌다. 며칠 뒤 시장에서 상인들이 나를 불러 세웠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환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이 남긴 걸 이제야 제대로 지켰거든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이 내 곁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췄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믿음이었어. 내가 끝까지 지킬게.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삶에서 3가지 해답을 얻었다. 첫째,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 둘째,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를 챙기는 지혜. 셋째, 가족과 다시 화해하는 마음. 이 3가지가 내 노후를 지킨 힘이었다. 지금도 나는 새벽 시장에 나가 물건을 정리한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덜어졌다. 2 아들이 곁에 있고 시장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남긴 집은 여전히 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살 것이다.